전 재산을 줬을 땐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라고 준 거였어요. 어머니, 제발 청소 좀 똑바로 해주세요. 이제 어머니 집도 아니잖아요. 너희들을 사랑해서 전 재산을 물려줬거늘. 나를 파출부 취급하는 며느리에게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경기도 하남의 작은 반찬 가게. 그날 오정수는 셔터를 내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내정든 가게야. 장사를 그만두는 이유는 건강 때문도 아니었고 매출이 줄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 아들 도연과 며느리 서윤, 손자 민재와 함께 살기 위해서였죠. 아들네 사정은 뻔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도연은 수익이 들쭉날쭉한 프랜차이즈 분식집을 운영했고 서윤은 재택근무와 육아를 병행하느라 늘 지쳐 있었죠. 원래 살던 상가도 보증금 인상 통보를 받았고 이사 날짜도 급박했습니다. 그날 정수는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일 그만두려고. 너희랑 같이 살면 안 되겠니? 민재 얼굴도 보고 싶고 내가 밥이랑 집안일 정도는 다 하지. 그 말에 서윤은 두 손을 모으며 환하게 웃었고 눈가엔 안도감이 서렸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혼자 너무 힘들었어요. 같이 계시면 진짜 든든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정수는 강서구 아들 집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났고 그녀는 가족 이상으로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손자 등원 준비, 집안 청소, 빨래, 저녁엔 국과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이 부족하면 부엌 구석에서 밥을 먹었고 여름엔 부채 하나로 더위를 버텼습니다. 그 모든 걸 사랑이라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도연과 서윤이 잔뜩 굳은 얼굴로 퇴근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 소파에 앉자 서윤은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신용불량 통보서, 대출 거절서, 사기 피해 신고서. 말없이 받아든 정수는 아들의 손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저희 사기 당했어요. 점포 투자했는데 9천 넘게 날아갔어요. 카드 연체도 있고 민재 학원비도 못 내요. 엄마 집도 잃게 생겼어. 진짜 이번엔 끝날지도 몰라. 그 말에 정수는 예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서윤의 결혼식 날 친정 형편이 어려워 예식장 예약도 못하던 시절 그녀가 대신 마련해준 한옥마을 예식. 그날 두 사람의 웃음이 아직 생생했죠. 그날 밤 정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이튿날 결심했습니다. 강서구 아파트 명의를 며느리 앞으로 이전했고 하남 상가를 팔아 예금과 함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총 3억 8천만 원. 그녀가 평생 손끝으로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너희만 잘 살면 돼. 민재 잘 키워.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고 도연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내가 엄마 편하게 모실게. 진짜 약속할게.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을 건넨 바로 그 주 정순의 밥그릇은 식탁에서 사라졌습니다. 부엌 구석에 작은 접시 하나가 놓였고 반찬은 전날 먹고 남은 김치와 말라붙은 밥이었습니다. 오늘은 민재 친구가 와서요. 어머니는 방에서 조용히 드시면 좋겠어요. 냉장고엔 형광펜으로 어머니 구역이라 쓰인 메모가 붙었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고무줄로 묶은 김치를 조심스레 그 칸에 넣었죠. TV는 점점 볼 수 없었습니다. 민재의 온라인 학습에 방해된다며 이어폰을 끼고 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수저가 없어 찾는데 서윤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저는 서랍 안쪽이에요. 민재가 헷갈려 하니까요. 정수는 참았습니다. 요즘 아이들 키우는 집은 다 그렇다지 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참음이 아니라 무시였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가족사진 촬영 날이었습니다. 정수는 머리도 곱게 말고 한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번 컷은 빠지셔야 할 것 같아요. 컨셉이 젊은 가족으로 찍어달라고 하셔서요. 그 순간 서윤은 시선을 피했고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비켰습니다. 난 이제 가족이 아니니까. 그날 밤 정수는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레 펜을 들어 첫 장에 적었습니다. 2023년 4월 2일 등기 이전 완료. 내 이름이 사라진 날 가족 사진에서도 나는 빠졌다. 그 문장을 쓰며 정수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그녀의 조용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정순의 삶은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냉장고에 칸이 갈린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 주엔 거실 청소기가 사라졌고 빨래도 서윤이 직접 한다며 손에서 뺏겼습니다. 아침밥을 차리고 있으면 서윤이 부엌으로 나와 슬쩍 눈치를 줬습니다. 어머니, 굳이 이렇게 이른 시간에 밥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간단히 토스트만 먹을 거예요. 이젠 정순이 준비한 반찬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마치 누가 시킨 듯 밥상에 정순이 앉으면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국에 머리카락 들어갔어요. 엄마, 나 안 먹을래. 정수는 조심스레 국을 걷었지만 민재는 이미 숟가락을 놓고 TV 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서윤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죠. 어머니, 아이가 예민해서 그래요. 이제 부엌은 저희가 관리할게요. 그날 오후 정수는 장을 봐오던 버릇대로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배춧잎을 정성껏 고르고 뿌리가 깨끗한 물을 손질해 들고 돌아왔죠. 하지만 서윤은 현관 앞에서 짐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니, 장은 제가 보겠다고 했잖아요. 이러면 냉장고만 복잡해져요. 잠시 뒤 장바구니에 있던 무 2개가 베란다 구석에 방치된 걸 보고 정수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것은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일주일 후 서윤은 무심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앞으로는 병원 다니실 일 있으면 이 돈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그 안에는 20만 원짜리 지폐 2장. 정수는 그걸 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들 부부가 어려울 땐 집도 상가도 예금도 다 내놓았던 자신이 이젠 생활비로 40만 원만을 받는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서윤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민재가 이제 좀 커서요. 방 정리도 필요하고 해서 저 다용도실에 있는 침대 좀 치우면 안 될까요? 정순이 기거하던 방, 그건 사실 다용도실을 개조해 만든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도 작고 햇살도 거의 들지 않는 곳. 하지만 정수는 기꺼이 그곳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밤 정수는 다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민재국의 머리카락, 청소기 사라짐, 장 보지 말라는 지시, 20만 원 봉투, 침대 치우자는 말. 그녀는 조용히 하나씩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하루하루 지워져가는 과정을. 그리고 그 페이지 맨 아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 가족의 그림자다. 그러나 그림자도 언젠간 움직인다. 그녀의 감정은 단지 슬픔이 아닌 차가운 각성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날이었습니다. 정수는 베란다 창에 맺힌 물방울을 손끝으로 훑으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벨소리가 울렸고 택배기사가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기요, 어르신. 서명만 부탁드릴게요. 받을 사람이 이서윤이라 되어 있었지만 정수는 무심코 사인을 하고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봉투 윗부분에 선명히 적힌 문구 하나. 요양원 입소 신청 서류, 본인 의사 확인 동의 포함.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서류엔 자신 이름이 이미 기재돼 있었고 본인 동의 칸은 아직 공란이었지만 보호자란에는 김도연, 이서윤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그 아래 입소 사유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장기 동거로 인한 가족 간 갈등, 노인 우울 증세 및 분리 필요 판단. 정수는 무릎이 풀리는 듯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고 자발적 입소처럼 꾸미려 했던 것. 그날 밤 도연은 외식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서윤은 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혼자 냉장고에 남은 찬밥을 데워 앉아 있었습니다. 우울해서 분리?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서윤이 거실로 나오며 정순의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순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윤아, 이거 봤다. 요양원 서류. 어머니 그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냥 문의만 한 거예요. 요즘 어르신들 그게 더 편하시기도 해서. 도연은 다음 날 아침 정순이 묻자 그건 오해라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이미 서류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듯 표정을 굳혔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일기장에 또박또박 글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집에서 치워버릴 계획을 하고 있다. 내가 낸 돈, 내가 지켜온 이 집에서.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나가야 할 사람일까? 정말 내가 감정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걸까? 그리고 천천히 낡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통장들, 상가 매매계약서, 복사본, 예금 거래 내역, 그녀의 손글씨로 쓰여진 지출 내역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곡차곡 모든 서류를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준비할 때가 됐어. 그리고 며칠 후 동사무소를 찾은 정순. 그녀는 처음으로 변호사 상담을 신청했고 담당 직원이 놀랄 만큼 깔끔한 자료를 꺼내놓았습니다. 저 법적으로 제 재산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혼은 아니지만 부양 의무에 대해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직원은 당황했지만 곧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정순의 얼굴엔 긴장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단단한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오정수는 뜻밖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날은 민재가 감기에 걸려 어린이집을 쉬는 날이었고 서윤은 아침부터 급한 회의가 있다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고 거실 선반 위에 무선 CCTV 본체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스마트폰 앱이 연결된 것을 알게 됩니다. 손자가 게임을 하다가 열어놓은 앱이었죠. 그 순간 정순의 눈에 어젯밤의 영상 재생 버튼이 떠 있었습니다. 무심코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선 서윤과 도연이 주방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고 정수는 그 시간에 이미 잠들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오빠, 이렇게까지 했으면 어머니 좀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재산도 다 우리 이름으로 돌렸고 생활비도 드리고 있는데 왜 계속 불쌍한 척 하시는 건데? 도연은 컵을 들고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알지? 근데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그냥 다 참고 사는 거야. 원래 그래. 모르는 척해.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요양원도 빨리 결정해야 돼. 다음 달에 우리 계약 만료잖아. 큰 평수 옮기려면 대출이라도 빨리 당겨야 하고.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 속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돈 없었으면 우리 지금 다 길바닥에 나 앉았어. 그러고 보니 아직 감사하다고 말도 못했었네. 감사하다고? 그런 소리 하면 어머니가 착각해. 지금도 자기가 무슨 대단한 희생한 줄 아시던데. 현실 파악 못 하시는 거 진짜 문제야. 정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CCTV 화면을 캡처했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아 다시 그 화면을 재생했고 자신이 진짜 어떤 존재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들은 나를 쓸모 있는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다.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3년, 그리고 내 전 재산의 값어치. 정수는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결혼 전 적어둔 통장들, 오래전 돌아가신 남편과의 유언장 사본, 그리고 복사해 둔 등기부 등본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은행을 찾았습니다. 상가 매매대금 일부가 남아있던 통장을 정리했고 보안카드를 재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상담받았던 정순인데요. 유언 대용 신탁건 다시 진행하고 싶어요. 이번엔 가족 체외 조건으로요. 창밖으로 햇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이제 몸을 일으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표면상 정순의 일상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민재를 챙기고 아침마다 빨래를 널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는 살.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모든 상황을 관찰하고 기억하고 기록하는 감정 없는 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수는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근처 주민센터. 동사무소 직원은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를 보고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면 세무사 사무실에 계신 분 같으세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배운 거 없어. 그냥 40년간 장사하면서 익힌 습관이야. 필요한 것만 챙겨왔어요. 그녀는 부양의무 관련 조항, 요양시설 입소시 권리와 비용 관계, 그리고 위임장 조항까지 모두 물었고 담당 직원은 법률 상담실 연결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동네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고 해당 상담 변호사는 놀랄 만큼 구체적인 질문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르신, 이런 걸 어떻게 혼자 다 준비하셨어요? 제가 살아온 시간이 그냥 흘러간 건 아니거든요. 이번엔 절대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집안에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그날은 도연이 퇴근길에 들고 온 물건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윤아, 봐봐. 이거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이래. 민재 옷이랑 커플로 입히면 예쁘겠다. 그 순간 정순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백화점, 커플룩, 카드가. 그런데 서윤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이걸 왜 지금 사와? 카드값이 지금 몇 달째 밀렸는데 생각이 있어? 이걸 어디다 쓰자는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방 안에서 격하게 다퉜습니다. 민재가 울음을 터뜨릴 만큼 정수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의 파편이 그녀에게 중요한 단서를 주었습니다. 카드값 밀림이라는 단어. 분명히 도연은 얼마 전 카드 연체를 해결했다며 말했었는데 정수는 즉시 지갑에서 지난달 도연이 준 병원비 봉투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발급 카드사 이름, 날짜, 결제 금액, 모든 걸 적었습니다. 다음 날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해당 명의자는 김도연 씨이시고 현재 이 카드의 연체 금액은 총 240만 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엔 단 한 줌의 진심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그날 밤 정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의 웃음 뒤엔 나를 속이기 위한 협잡이 숨어 있었다. 이젠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동안 모아온 증빙 자료들과 메모, CCTV 캡처, 은행 내역을 한 권의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파일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라지지 않은 이름 오정순. 며칠 후 정순은 뜻밖의 전화를 받습니다. 외삼촌 댁의 장례 소식이었습니다. 먼 친척이긴 했지만 정순은 어릴 적 큰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기에 조문을 결심합니다. 장례식장에 간다고 준비하던 정순에게 서윤이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시려면 대중교통 타세요. 이번 주 기름값이 빠듯해서요. 그 말에 정수는 머뭇거렸습니다. 평소엔 차량을 같이 썼지만 이날만큼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묵묵히 휴대폰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수는 작은 검은 가방을 들고 혼자 택시를 잡아 장례식장에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문을 마친 뒤 잠시 로비 의자에 앉아있던 그녀는 우연히 듣게 됩니다. 도연과 서윤의 대화였습니다. 바로 옆 빈소의 커튼 틈 너머에서 흘러나온 그 목소리는 분명 도연의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확실히 이번 달 안에 어머니 정리해야 해. 변호사 말로는 서류 정리만 깔끔하면 문제 없대. 기분이 뭐니 헛소리하기 전에 입소 먼저 밀어붙여야 해. 요양원도 슬슬 눈치 주더라고. 우리도 민재 학교 앞에 있는 아파트 계약해야지. 정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정리라는 단어,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시 들려온 도연의 말. 어차피 기억도 흐릿하시잖아. 계약서나 뭐나 우리가 준비해주면 되는 거야. 그분은 그냥 이름만 쓰면 돼. 간병인도 알아봤고 입소 전날만 넘어가면 우리 부담은 끝이야. 그리고 서윤의 마지막 말. 그 여자, 이제 우리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미련도 없어. 정수는 아무 말 없이 그 녹음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마음속에선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무너진 자리를 다 태워버릴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다시 사라지지 않은 이름 오정순 파일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5월 9일 장례식장 조문 중 도연서윤 대화 녹취 저장. 그 여자 사라졌으면 며느리 발언 캡처. 입소 전날만 넘기면 우리 부담 끝 발언 녹취. 그리고 그녀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소개받은 무료소송 지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정순입니다. 시작하고 싶어요. 이제는 정말로요. 며칠 뒤 정수는 로펌 회의실 한복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주 앉은 변호사는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연결된 젊은 변호사로 30 중반쯤 되어 보였지만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어머님, 말씀해주신 정황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재산 편취, 정신적 학대, 생활기반 박탈로 볼 수 있습니다. 고소와 민사소송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앞엔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적힌 제목은 여전히 뚜렷했습니다. 사라지지 않은 이름 오정순. 그녀는 이제 감정이 아닌 기록과 증거로 싸우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법률 대리인 김 변호사 명의로 첫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요양시설 입소 권유 및 재산 이전 강요에 대한 해명 요구. 기한 내 미응답 시 법적 조치 착수. 도연과 서윤은 그 편지를 받고 처음엔 화를 냈습니다. 뭘 이런 걸 공식 문서로 보내? 어머니가 진짜 우리 고소하겠단 거야? 엄마가 이럴 리 없어. 그냥 겁주려고 그러시는 거겠지. 우리 진짜 고소당하면.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두 번째 대응 전략을 들었습니다. 우선 첫 단계는 제3분할 무효 소송입니다. 등기 이전 당시 어머님께서 강박적 상황에 있었고 반대급부도 없었습니다. 명백한 불공정 계약 소지가 큽니다. 어머니, 민재가 요즘 많이 불안해 보입니다. 수업 중에도 자주 울고 할머니 이야기를 꺼내며 불안정한 반응을 보여요.
그날 밤 민재는 식탁에서 젓가락을 툭 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할머니 왜 없어졌어? 할머니 나 좋아했는데. 내 도시락도 싸줬는데. 서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재야, 밥이나 먹어. 그런 얘기 그만하고. 하지만 민재는 그날 밤부터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기 시작했고 아침이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유는 점점 불안해졌고 도연과의 사이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연에게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김도연 씨, 지금 계약하시려는 아파트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이상 거래건이 확인됐습니다. 사기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진행 보류합니다. 정순이 변호사를 통해 그들의 자금 흐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결과였습니다. 그날 밤 도연과 서유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소리쳤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당신 엄마 원래 저런 사람 아니었잖아.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도 몰라. 나도 이제 지쳤다고. 하루하루가 무서워 죽겠어. 그러던 와중 정수는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민재였습니다. 혼자서 몰래 걸어온 전화. 할머니, 나 잘하고 있어. 엄마, 아빠 자꾸 화내. 할머니 집에 와줘. 나 혼자 너무 무서워. 정수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틀 뒤 정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에 서명하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수신자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김민재 학생 보호자 되시죠? 아이가 오늘 수업 중에 갑자기 실신해서 119로 병원 이송됐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중 가장 최근에 통화된 분이라 연락드렸습니다. 정순의 손에서 휴대폰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이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병원 응급실. 민재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과호흡 증후군이라 설명했고 며칠간 과도한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이가 반복적으로 불안을 느끼거나 감정 조절이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혹시 가정에 큰 변화가 있었나요?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바깥 유리창 너머에서 민재의 작은 손이 자기 이마를 짚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연과 서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은 정순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고 도연은 민재 쪽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여긴 왜 오셨어요? 이젠 우리 애까지 건드리시게요? 나는 건드린 게 없어. 민재가 나를 찾은 것뿐이야. 그 순간 민재가 눈을 뜨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왔구나. 여기 어두워서 무서웠어. 민재의 작은 목소리에 정수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외쳤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이가 불안정해진 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도연 씨,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할머니, 나 내일 시험이 있어. 할머니가 해주던 응원 들으면 좋을 텐데. 할머니, 나 할 수 있지? 나 괜찮지? 정수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 안에 분노와 연민, 후회와 책임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화면을 넘겨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변호사님, 소송 진행 중단 없이 계속해주세요. 아이 문제는 제가 따로 책임지겠습니다. 그녀는 민재를 사랑했지만 이 싸움은 단순한 감정으로 휘둘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앞으로 어떤 상처가 또 반복될지 알고 있었기에 그날 밤 그녀는 민재가 예전에 그려준 가족 그림을 꺼내 벽에 붙였습니다. 한가운데 있던 할머니 그림에 작은 접착 메모지를 덧붙였습니다.
그 메모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여기 있어. 그로부터 일주일 뒤 본격적인 반격의 신호탄이 울렸습니다. 오정순 명의였던 마지막 부동산 한 채에 대해 변호사 김석진이 준비한 가압류 신청서가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되었고 동시에 금융거래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도연과 서윤은 그 사실을 통지서로 접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파트 명예, 증여세 미신고, 계좌 이체 기록, 그리고 CCTV 증거,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며 그들 앞에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가압류? 아니, 이걸 어떻게 우리 통장까지 다 아는 거야? 변호사가 진짜 다 준비했어. 엄마가 진짜 우리한테 소송을 건 거야. 그날 밤 서윤은 회사에서 불려갔습니다. 사내 감사실이었습니다. 정순의 소송이 언론의 지역 법률 칼럼에 소개되며 황혼의 재산 착취 사례로 인용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서윤 대리, 개인 명예 부동산 증여에 관련된 민사소송 사실 왜 고지하지 않으셨죠?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입이 마르고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에서의 위치조차 위태로워졌다는 현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민재의 방을 찾았지만 아이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민재의 숨소리는 얕고 잠결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엄마 없이 살면서 그게 그렇게 큰 상처였을까? 다음 날 민재는 아침밥을 먹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 오늘 학교 안 갈래. 할머니 보고 싶어. 민재야, 할머니는 지금 좀 바쁘셔. 나중에 다시 오실 수도 있고. 아빠, 거짓말 하지 마. 할머니는 나 버린 적 없어. 나 할머니한테 갈래. 민재는 그날 학교 대신 가방을 메고 조용히 현관 앞에 앉았습니다. 스스로 신발을 신고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정수는 민재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민재가 수업 시간에 써낸 자필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좋아요.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가 더 잘 안아줘요. 할머니 냄새 좋아요. 빨래 냄새랑 국 끓이는 냄새. 다시 같이 살면 안 돼요? 편지를 읽은 정수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입술을 굳게 다물고 다시 손에 쥔 법률 대응 계획서를 꾹 눌러 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아래 굵은 펜으로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내가 먼저 떠나지 않는 한 너희가 나를 버릴 수 없다. 그리고 며칠 뒤 균열은 완전히 파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직장에서 수차례 호출을 받았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분위기 속에서 그는 점점 위축되어 갔고 결국 인사과에서 비공식적인 경고를 받게 됩니다. 김 차장님, 개인적인 가정사이신 건 알지만 관련 보도와 민원 때문에 본부 차원에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부 인사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서윤은 퇴근길에 친정집을 찾아갔습니다. 기대와 달리 서윤의 친정 어머니는 차가운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서윤아, 너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은 다 늙어. 너도 언젠간 며느리 보게 될 텐데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똑같이 당할 거야. 엄마,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냥 너무 힘들었어. 그때는 진심이었어. 그러자 친정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 힘든 핑계로 남의 인생을 망가뜨릴 순 없어. 네 시어머니가 널 어떻게 도와줬는데 그걸 그렇게 갚는 거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현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연도 술에 취한 채 늦게 들어왔고 말없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민재학교 앞에서 우연히 정훈이라는 남성을 마주칩니다. 정훈은 정순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운영하던 예전 가게 단골이었고 현재는
지역 노인복지센터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오랜만입니다. 민재 외할아버지랑 같이 약국 다니시던 거 기억나요? 민재가 학교에서 많이 힘들어한다고 들었어요. 저희 센터에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정수는 정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사람들의 존재가 다시 그녀를 조금씩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민재 양육환경 안정화 및 주거권 검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수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잃었던 이름을 다시 찾으려는 겁니다. 그 이름 속엔 민재도 제 가족도 있어야 해요. 그게 제 마지막 의지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민재는 정순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심리치료센터를 방문합니다. 따뜻한 상담실, 아기자기한 장난감들 사이에서 민재는 살짝 웃었습니다. 할머니, 나 여기 다시 올 수 있어? 여기 좋다. 정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재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파괴가 아닌 회복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침대맡 협탁에 놓인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재가 태어난 날, 도연이 군 제대하고 처음으로 품에 안겼던 날, 그리고 서윤이 시집 온 첫 명절날의 사진들. 낡고 바랜 사진 속 얼굴들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집어들어 도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연아, 내일 잠깐 볼 수 있겠니? 민재는 안 데리고 와도 돼. 다음 날 동네 공원 벤치. 이른 봄바람이 분 날씨 속에서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축 처진 어깨와 다 타들어간 눈빛. 정수는 아들을 보며 오래된 낯섦과 동시에 낯익음을 느꼈습니다. 도연아, 너가 제일 좋아하던 동네 붕어빵 아직도 있을까? 너 어릴 때 여기만 오면 사달랬잖아. 엄마, 미안해. 나 진짜 할 말이 없다. 민재 때문에 요즘 많이 생각했어. 나한텐 엄마가 세상이었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정수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개를 끄덕였고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복수의 끝은 파괴가 아니라 증명이라는 것을. 며칠 후 민사소송 1차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법정에 섰고 상대석엔 도연과 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체면과 자존심의 껍질은 벗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판사는 정순에게 마지막 진술을 요구했습니다. 방청석엔 민재도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양복에 앉아 있는 아이의 눈이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할머니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분노 때문이 아닙니다. 전 그냥 제가 살아온 시간이 무시당하는 게 싫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짐이 아니었고 조력자였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주고 싶어 일했고 가족의 병간호를 했고 하루하루 아껴가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끝나면 누가 무엇을 잃었는지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지켰는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오정순, 그 이름 하나로 살아왔던 제 인생을요.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고 서윤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수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여 보이며 작게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여기 있어. 그날 이후 판결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지만 이미 방청석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엔 또렷한 무언가가 남았습니다. 오정순이라는 이름의 무게, 그리고 그 삶의 깊이. 정수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법이 내 편인지 몰랐지만 오늘은 분명 내 말이 누군가의 마음엔 닿았다. 법정에서의 진술 이후 도연은 며칠을 말없이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서류 가방을 챙기고 출근하는 척했지만 회사는 이미 휴직 처리 중이었습니다. 그는 정순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뭘 지켰던가, 뭘 버렸던 거지. 반면 서윤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징계성 인사 조치로 다른 부서로 전출됐고 그녀를 대하던 주변의 시선도 싸늘했습니다. 특히 친정 어머니와의 사이도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식탁 앞에서 민재의 도시락 가방을 정리하다 그 안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민재가 학교 독서 시간에 쓴 짧은 글이었습니다. 종이를 읽는 순간 서윤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주방 바닥 위에서 흐느끼는 그녀를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민재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아이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민재의 손을 잡고 정순이 머무는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민재가 들어가려 하자 정순이 문 앞에서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진심으로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용서받을 자격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민재가 할머니를 너무 그리워해서. 정수는 아무 말 없이 민재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오래 참고 있던 눈물을 쏟아냈고 정순의 품속에서 소리 없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와줘. 나 진짜 보고 싶었어. 그날 오후 정수는 변호사 김석진과 다시 회의했습니다. 복수의 목적이 무너진 지금 남은 선택은 무엇인지 논의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지금이라도 조정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 재산을 환수하고 민재와의 관계도 명문화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상처를 키우고 싶지 않다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불타던 분노가 아니라 식어가는 잿더미 위에서 조심스럽게 다시 길을 찾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과 서윤 그리고 정수는 다시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법정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이었습니다. 변호사 김석진이 조정안을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재산 중 60%는 환수하며 향후 10년간 생활비 일부와 부양비는 자녀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민재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인 방문 및 거주 허용 조항도 포함됩니다. 다 따르겠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는 붉었지만 그 안엔 처음으로 진심이라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민재와 함께 상담소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이는 쑥스러운 듯 그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내일도 또 산책해요. 그리고 나중에 같이 살면 더 좋고. 정수는 아이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다시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증오도 아닌 용서와 재시작이었습니다. 4월 중순 서울가정법원 5호 법정. 비공개 조정 협의가 완료된 이후 판결 선고를 위한 마지막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방청석엔 민재와 정순, 그리고 도연과 서윤, 변호인단까지 모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말소리 하나, 기침소리 하나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수는 담담한 얼굴로 입장을 했고 민재는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사건 번호 2024가단 18324호 원고 오정순과 피고 김도연 외 1인 간의 재산권 반환 및 부양 의무 확인 소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그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일부 및 금융자산의 60%를 반환하며 향후 10년간 원고의 생활비 및 의료비 일부를 월 단위로 분담할 것, 또한 원고의 손자 김민재 군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보장할 것.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정수는 민재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안도도 아닌 마침표의 숨소리였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는 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지역 방송사 몇 곳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며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모두 사양했습니다. 대신 그녀가 준비한 작은 손편지가 방송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나는 단지 내 이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시어머니, 누구의 조모로만 남는 게 아니라 나 오정순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섰습니다. 남편 도영과 함께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했던 말과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비러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수는 TV 앞에서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들려 있었고 소파엔 민재가 그녀의 무릎에 기대어 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파 탁자 위 진동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익숙한 이름 하나, 정순이 한때 운영하던 동네 약국 단골이자 지금은 여성복지재단에서 활동 중인 강 선생님이었습니다. 정순 씨 방송 봤어요. 용기 있는 모습 감동이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센터에서 강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황혼기 여성 자립 사례로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민재야, 할머니는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도 되겠다. 그 말은 41년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묻혀있던 정체성과 꿈이 이제는 비로소 오정순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피어나고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5월 첫째 주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던 아침, 정수는 노란색 블라우스에 차분한 회색 바지를 입고 오래된 손가방을 챙겨 나섰습니다. 오늘은 그녀에게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강연자라는 이름으로 누군가 앞에 서는 날이었죠. 여성복지재단 강당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50대 이상 여성들이었고 이따금 딸들과 함께 온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정수는 손에 쥔 메모장을 꾹 눌러쥐었습니다. 오늘의 특별 연사님은 지난 몇 달간 뜨거운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우리 모두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오정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박수 소리 속에서 정수는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랐습니다.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엔 긴장과 설렘, 그리고 감격이 뒤섞인 미소가 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정순입니다. 올해 64시고요. 41년 동안 누구의 아내, 누구의 시어머니, 누구의 엄마로 살다가 작년 가을 처음으로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객석의 반응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 모두의 숨결이 고요하게 쏠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준비한 원고를 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제가 복수를 했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해요. 저는 그저 제가 잃었던 나 자신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 필요한 말하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게 제 방식의 용서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그녀 손을 꼭 쥐기만 했습니다. 그날 정수는 처음으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내 이름을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정수는 동네 요가 학원에도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요가 매트 위에서 서툰 자세로 몸을 휘청일 때마다 강사는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몸이 아니라 마음을 펴는 시간이에요. 정수는 웃으며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몸보다 먼저 마음이 펴지는 걸 느꼈습니다. 팔과 어깨를 열고 눈을 감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와도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둘은 손을 잡고 시장에 가고 근처 산책길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민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나중에 크면 할머니처럼 될 거야. 약국도 하고 사람들도 도와줄래.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에 정수는 말없이 민재를 안아주었습니다. 오래전 처음 약국 간판을 달던 날, 약국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내가 진짜로 무언가 할 수 있을까? 하고 떨었던 그 감정을 떠올리며 이제는 떨림이 아닌 확신으로 그녀는 다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그리고 그녀는 일기장 한 구석에 작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오정순으로 잘 살았다. 5월 마지막 주 일요일, 정수는 민재의 손을 잡고 근처 생태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외출하는 날이라 그런지 아이는 들뜬 표정이었고 정순 역시 가볍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피크닉 매트, 삶은 계란, 바나나, 그리고 직접 만든 유부초밥까지 그녀는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챙겨 나왔습니다. 조금 늦게 도연이 도착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쁜 척했지만 사실 그는 요 며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재와의 거리, 어머니와의 거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거리까지. 도시락 냄새 좋다. 엄마, 예전 약국 뒤편에서 먹던 그 유부초밥 아직도 기억나? 그때 너가 몇 살이었더라? 11살? 반찬 투정 한참 하던 시절이었지. 서로를 바라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민재는 매트 위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빠도 할머니 좋아해? 난 진짜 좋아해. 그럼 아빠도 할머니 많이 좋아하지. 정말 많이 좋아하고 또 미안하고. 그 순간 정수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그 자리를 채웠고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나 너가 그렇게까지 무정한 아들일 줄은 몰랐어. 그래서 더 아팠다. 근데 이제는 괜찮아. 너가 말하니까, 진심으로 말하니까. 그 말에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도시락 하나를 집어 민재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한때 잃어버렸던 가족의 형태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용한 제스처였습니다. 식사 후 민재가 셀카봉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설프게 각도를 맞추며 외쳤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찍자. 웃어야 돼. 할머니도 아빠도. 하나, 둘, 셋.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그들의 얼굴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약간은 어색했지만 분명 따뜻한 미소들이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하던 민재는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 같아. 다시 같이 살면 안 돼? 우리는 항상 가족이었단다. 잠깐 어두운 터널을 지난 것뿐이야. 그날 공원 입구의 벤치에서 정순과 도연은 단둘이 앉았습니다. 민재는 근처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어울리고 있었죠. 엄마 정말 고마워. 그리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미안해. 내가 많이 늦었지. 그래도 돌아왔잖아. 민재 보면서 많이 배워. 아이는 사랑받은 기억이 오래 가고 사랑 못 받은 기억은 더 오래 간다. 너도 아버지 없이 컸잖아.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너도 알잖니. 도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벤치 옆 등나무 가지 사이로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민재가 그린 그림 한 장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이 단란하게 그려져 있었고 하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있어서. 정수는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 침대 머리맡에 걸었습니다. 잠들기 전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그래, 조금 늦어도 괜찮아. 지금이 딱 좋다. 6월의 첫날, 이른 아침, 정수는 민재와 함께 작은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1박 2일의 기차 여행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어왔던 꿈이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정순이 20살에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갔던 남해 바닷가 마을. 그땐 그저 따라간 가족여행이었지만 이번에는 스스로 계획한 인생 첫 번째 내여행이었습니다. 여기 봐. 민재야, 할머니가 어릴 때도 이 바다는 이렇게 예뻤단다. 근데 그땐 바람도 파도도 무서웠어. 지금은 다 반가운 것들인데 말이지. 민재는 고운 모래를 손에 쥐고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개껍데기 몇 개를 주워 모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거 집에 가져가서 액자에 붙이자. 우리 바다 갔다 온 날로 기억하자. 정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개껍데기 하나를 가방 속 노란 수첩 사이에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여행 둘째 날 아침 숙소의 발코니에서 정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펜을 들어단 한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끝이 아닌 중간에 도착한 사람입니다. 그 문장은 다짐도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되짚으며 내린 한 줄의 선언이자 다음 여정을 준비하는 출발선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로 돌아온 정수는 작은 법률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김석진의 도움으로 자기 결정권 유언장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선택은 강요가 아닌 저 스스로의 판단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제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이름 오정순으로 남겠습니다. 민재는 그날 유언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쓰면 뭐가 좋은 거야? 이건 할머니가 할머니답게 살아온 증거야. 그리고 나중에 너가 너 이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약속이기도 하고.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민재는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피아노 학원에서 연습한 곡을 연주하며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곡은 우리 할머니한테 바치는 곡이에요. 할머니는 저를 다시 웃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도 다시 웃게 해주셨어요. 사랑해요, 할머니. 박수 소리 속에서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여름의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삶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완성되어 가는 것. 오정수는 이제 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녀는 조용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나는 오늘도 나답게 살았습니다. 오정순 씨의 이야기는 특별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평범함 속에서 피어난 용기였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시어머니로 살아왔던 수십 년의 시간. 그 모든 무게를 내려놓고 다시 나로 살아가겠다는 선언.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피어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